오늘은요, 사실 전태일 열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분신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되는 해인데, 우리가 경제를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금융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금융이 가장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는요, 우리 경제는 저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출발선에 있어서 공정해야 됩니다. 출발선이 그러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출발선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상위 하위 10%들은 제가 늘 여러 번 강연에서 얘기했죠. 상하이 10% 가구들은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다. 일종의 현대판 골품제 사회인 거예요. 부모 누구 만났냐에 따라서 신분이 대물림돼요. 이런데 어떻게 무슨 공정한 경쟁이 돼요? 네?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사회는요, 그건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기회의 평등이 이제 공정한 경쟁하고 부합하는 말이긴 하지만요. 근데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특히 어디가? 그 불공정한 대표적인 영역이 뭐냐? 금융입니다. 금융이에요. 불공정 문제를, 구조적인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 신분의 대물림은요, 해결 안 됩니다. 자기 부모가 하위 10%라고 해가지고 자기 삶도 하위 10%로 살 수밖에 없다면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금융을 민주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요한 과제예요. 금융은 잘 모르다 보니까요, 정치인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는 금융의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요. 소위 우리 사회 금융계, 그러니까 소위 대부라고는 엘모 씨가 자기들 그러니까 인맥,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너서클에서 다들 해먹고 그러고 그래요. 거기다가 월가의 앞잡이 노릇까지도 하고 앉아있고요. 이 사람들의 이 얘기에 대해서요, 제가 언젠가 소설 한번 쓰고 싶은데 참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금융을 모르다 보니까요,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통제를 안 해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금융과 중앙은행의 민주화가 왜 필요한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은행 시스템이죠. 은행 시스템이고, 은행 시스템하고 중앙은행 시스템은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보면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은 정부와 은행의 은행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은행은 정부하고 은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요. 이금융권 은행들 말고요. 저축은행 이런 데는 말고요. 예? 시중은행하고 정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와 시중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중앙은행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앙은행의 가장 표본이 되는 게 뭡니까? 영란은행입니다. 1694년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해가지고 영란은행이 만들어지는데요. 영란은행이 우리가 물론 영란은행보다 먼저 나타나는 은행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영란은행을 우리가 거의 효시로 우리가 중앙은행이 효시로 많이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694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1689년에 명예혁명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한 그 시기 무렵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국의 특징은 뭡니까요? 왕권이 굉장히 프랑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 약하면서 소위 의회가 일찍이, 그 의회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초창기에는 귀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예? 그 이 영란은행이 생길 무렵에는 예? 소위 말해서 토지 소유자들, 자산가들도 일부 그러니까는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시절입니다. 의회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었죠.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왕권이 좀 약하고요. 그렇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절대왕정 시기입니다. 그렇죠? 절대왕정은 그 이전에 중세 봉건제에서 봉건 영주들이 그러니까 지배하던 상황 속에서 서로가 봉건 영주들은 자기의 그러니까 힘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영토 확장 전쟁들을 막 하고 그랬죠. 그 결과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절대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절대왕정이요.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17세기, 18세기 이때는 유럽에서요. 전쟁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 자금입니다. 자금이요. 근데 이 전쟁 자금을 그러니까는 사실 당시에 걷어들이는 세금만 가지고 당시는 경제력이 아직 지금처럼 그렇게 경제력이 크지 못하다 보니까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빚을 내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가지고요. 근데 그걸 못 갚게 되면은 파산도 하고 막 이러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의 은행은요, 오늘날 같은 은행이 아니었었습니다. 당시의 은행들은요, 은행권을 각 은행별로 은행권을 발행합니다. 각 은행별로요. 우리가 국민은행이 자기합수표 발행하고 신한은행이 자기합수표 발행하듯이 이렇게 발행을 해요. 근데 그 발행하는 은행권은 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은행권을 가져오면은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거 이제 이런 신용 전제하에서 발행했던 겁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들 입장 속에서는 이걸 발행하는데 제한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은행들은요, 고객이 예금을, 즉 돈을 맡기면은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일종의 횡령이었습니다. 횡령.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돈놀이를 하면 횡령에 해당됐었어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그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관료를 대신 냈습니다.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보관료를 고객들이 오히려 냈었어요. 은행에다가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은행들은 금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서도 은행권을 좀 많이 발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돈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왕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쟁 자금을 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싶은 겁니다. 이 두 개의 이해관계의 타협의 산물이 영란은행이라는 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영란은행이 만들어지는 계기예요. 자, 영국 런던에 금세공업자들, 금세공업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영국 왕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영국 왕정이 빌려가는 돈을 그러니까 사실상 영원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영구 대출해주겠다 이거죠. 영구 대출이요. 영구 대출.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영구 대출이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출금을 그러니까는 빌려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행도 왕한테 빌려주는 돈을 영구히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요. 주식은 우리가 상환할 의무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다 판매해가지고 자기 돈을 투자자는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해요. 조달을 해가지고 그 돈을 왕한테 빌려주고, 그 대신에 뭐냐면은 은행이 얻어간 건 뭐냐면요, 은행이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왕한테 일방적으로 혜택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혜택을 뜯어내냐면요, 은행은, 자, 영국 왕이 걷어들이는 조세권 있잖아요. 조세권이요. 세금은 징수요. 이 세금 납부를 뭐냐면 바로 이 영란은행의 은행권으로만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정화폐로 이제 그러니까 권한을 준 거죠.
이 돈으로만 영란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으로만 세금을 납부하게 해줍니다. 그런 특혜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에 대해서 엄청난 신용을 확보하게 된 거죠. 신용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왕한테 빌려주는 돈은 주식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주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서요. 이러한 특성에서 뭐냐면 우리가 국가 채무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국가 채무는 민간 채무하고 성격이 다르다. 국가 채무는 사실상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채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기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원하는 거예요. 예? 영구 대출 성격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예?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법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요, 75조 1항에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게 돼 있어요. 대출을 해주던 정부가 발행한 정부 채권을 인수를 하든 어떻게든 간에 돈을 빌려주게 돼 있고, 금리도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들 정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제로금리로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행 법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영구히 상환할 필요가, 원금에 대해서는 영구히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뭡니까? 이자만 상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자만요. 이자만. 근데 이자도 논리적으로는 0%에 빌려주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 채무는 특수한 채무입니다. 이게 물론 그러니까 달러로 빌려오는 돈이 아니고 원화로 발행하는 이 국가 채무라면요. 자, 거기다가 이 은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은행업이라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은행업이라는 것은요, 인가 사업입니다. 정부가 인가를 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은행법 53조를 보게 되면요, 금융위원회가 은행 영업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예? 정지시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정지시키면 그냥 은행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은행이 갖고 있는 한번 특권들을 한번 봐보세요. 은행이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은행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라 이거예요. 정부하고 은행만이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한테 대출해주면서 적용하는 금리, 기준금리라고 하죠. 그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금리잖아요. 가장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은요. 이거 엄청난 특혜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을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에 돈놀이 하는 데 속에서요. 그러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행은 이제 돈 벌려고 수익을 추구하다가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성도 증가하죠. 리스크도 증가한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돈이 잘 시중에 안 돌게 되게 되면은 이 고수익에 투자했던 것이 자금이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요. 그럼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됐을 때 파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은행은 이럴 때 뭐냐면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대부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내가 현금 조달을 못 해가지고 파산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중앙은행이요?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은행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돈 벌기 쉬워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은행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은행이 어떤 특정 은행이 A라는 은행이 좀 부실화되고 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사람들이 예금을 다 인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은행 파산하게 됩니다. 잘못하면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금 보장제, 예금 보험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료 몇 푼 내고, 예? 이걸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더라도, 은행이 문 닫더라도 예금 보험공사라는 데서 대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우리 개인당 한 구자당 5천만 원씩 1인당 5천만 원씩 예금 보험 해주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자금이 그러니까 갑자기 인출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요. 네? 이거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런 민간은행들이 이거 다 주식회사인데, 예? 얘네들 돈 벌면은 누가 왔습니까? 주주들이 날아가는 건데 왜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들한테요? 왜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자, 이 은행자본들이 그러니까는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 이게 중앙은행인 거예요. 중앙은행. 예? 그래서 은행 시스템하고 중앙은행 시스템은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은행들은 우리가 흔히 대마불사라고 하죠. 우리나라 재벌들과 얘기할 때. 즉 대마불사라는 게 뭡니까?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삼성전자 절대 그러니까는 망하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게 되면은 나라 경제가 다 주저앉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저걸로 해서 인질로 잡혀있다 이거죠. 은행들도요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대형화. 그래서 인수합병들 많이 하잖아요. 통폐합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대형화를 몸집 키우기를 많이 해요. 몸집을 키우면은 그 은행은 작은 은행들은 사업하다가 만약에 이게 직업 불능 상태가 되면 파산도 시킵니다. 별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형 은행이 파산한 염려가 있으면 절대 파산 안 시켜요. 미국이 금융위기 때 지방에 있는 소형 은행들은 수천 개를 다 파산시켰어요. 근데 시티뱅크라든가 이런 것들 파산 안 시키잖아요. 예? 구제금융 주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몸집을 키웁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들은 절대 수익 추구를 하는 사업을 하다가 부실화가 되고, 예? 부실화가 되고 파산 위기에 직면해도 파산 안 시킨다 이거예요. 정부가 살려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형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면요, 저 대형은행은 절대 파산이 안 된다는 이런 시장에 믿음이 있다 보니까는 신용등급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받게 되면은 자연히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또 특혜도 받아요. 예?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특혜도 또 비례합니다. 제 책을 좀 보시라고 광고를 하나 줬습니다. 예? 책도 좀 꼭 좀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 영란은행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죠. 영란은행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양은 우리가 유럽은 기본적으로 로마법의 전통에 따르고 있잖아요. 예금자의 권리는요, 이건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는 고객의 예금을 다른 사람이 갖다가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횡령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법 하에서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100% 보관하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와 돈놀이 못하게 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업이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은행은 돈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소위 말해서 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 그게 엄청난 그러니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고객의 예금 없이도 은행권을 금이 없어도, 보유하고 있는 금이 없어도 은행권을 발행하게 되면 일종의 채권이죠. 발행해도 통용될 수 있게끔 그런 특혜를 준 거예요. 자, 이 영란은행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런던에 있는 금세공업자들이 해서 만든 건데, 자, 이 영란은행의 원래 명칭을 보게 되면요, 이게, 자, 여기 있죠. 요즘은 우리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거버너 앤드 컴퍼니 오브 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거 길게 돼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이제 요새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만 쓰고 있죠. 근데 앞에 거버너 앤드 컴퍼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거버너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특별한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왕이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면 됐었던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이동통신 사업자를 결정할 때 정부가 그러니까 선정을 했습니다. 3개. KT, LG, 그 다음에 SKT 이 3개를요. 그 통신 사업을 하고 싶다고 모든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듯이 이렇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허락해주는 업체만을 할 수 있게 했듯이요. 전통적으로도 많은 주요한 사업들은 왕이한테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였었어요.
왕한테. 그게 소위 말해서 로얄 차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치과장이죠. 왕의 그러니까 칙령을 통해서, 왕이 그러니까는 허락해준 어떤 하나의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문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은행들에 보게 되면은 차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은행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SC은행, 스탠다드 차터드죠. 스탠다드 차터드죠. 영국에 있는 은행이요. 우리 SC 제일은행이 줄여가지고 SC은행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영란은행을 만들 때 아까 소개했듯이요. 당시 돈 120만 파운드를 그러니까 왕한테 빌려줬습니다. 지금 이 120만 파운드가 현재 돈으로 한 1억 5천만 파운드 되는 거예요. 이걸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한 120명 이상이 됐었어요. 이 사람들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주주, 저 주식회사 은행이 처음 출연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주식회사 은행이. 그게 오늘날 영란은행의 출발입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을 가지고 은행권으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을 특혜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행 자본하고 국가의 왕의 이해관계가 서로가 타협점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중앙은행이라 이거예요. 중앙은행이에요. 예? 그래서 국가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특혜요? 자기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게끔 해준 거예요. 영구 대출로. 이걸 왕은 얻어내고, 반면에 은행들은 자기들 그러니까 금 보유와 관계없이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이걸 해준 거죠. 서로가 주고받은 거예요. 주고받은 거라고. 자, 그런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이 영국의 왕은 전쟁 자금을 굉장히 다른 프랑스라든가 유럽에 있는 이 절대 왕정보다 쉽게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영국이 유럽에서 재패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이 금융제도가요. 이 금융제도가. 그런데 이 영란은행의 역사는 그대로 하고요. 그랬는데 이 영란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은행이잖아요, 지금요.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요. 그렇죠? 이게 중앙은행인데 이 영란은행을 우리가 유럽에 있는 많은 중앙은행들이 국가 금융기관으로 변하게 된 게 언젠지 아세요? 영란은행이 국유화된 게 1946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영란은행을 국유화시켜요. 중앙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민간은행들 영역으로 남겨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국유화시키게 되고요. 그 무렵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중앙은행들을 다 국유화시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은행 자본의 하나의 대리인이었어요. 중앙은행들은요. 민간은행들이에요. 민간은행들의 이익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은행이라는 것은요.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이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낸 창조물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것은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라는 것은 왕과 귀족이 지배할 때였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도 당연히 민주적인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 귀족들이 지배하고 대규모 자본가들이 지배하던 그 은행 시스템의 유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은행 자본들의 특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접근하더라도 굉장히 고금리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출발점은 어디냐? 중앙은행의 발권력이에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은 모든 국민한테 이익이 분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은행의 발권력, 돈을 찍어내는 것은 모든 국민한테, 모든 국민이 똑같이 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요. 첫째는요. 둘째는 이용하더라도 차등적으로 이용한다 이거예요. 차별적으로 이용한다 이거예요. 재벌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유리하게 이용을 하고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가 저소득자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국가가 만들어낸 국가의 창조물인데, 예? 그런데 그것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건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렇죠? 자, 실제로 보게 되면요. 2분기 기준으로 해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신용대출로 나간 금액이요. 한 673조 원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중에서요. 242조 원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431조 원은요. 시중은행 밖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신용대출 중에서 60% 정도는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런 데서 이루어진 거라 이거예요. 40% 정도만, 신용대출 중에 40%만 시중은행에서 그러니까는 대출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뭡니까? 시중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2금융권, 3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얘기고 2금융권, 3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신용대출 중에서 60%는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2금융권, 3금융권을 이용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2금융권, 3금융권 이용하는 사람들이 1금융권, 시중은행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안 이용한 겁니까? 아니죠. 이용할 수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벌이를 하면서 중앙은행은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소외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 개인신용 등급 체계가 이제 앞으로 점수로 바뀐다고 하지만은 바뀌어도 뭐 점수로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등급으로 있느나 사실상 7등급 이하는 뭐 심지어는 6등급, 7등급 이하는요. 사실상 뭐냐면 은행을 접근 못합니다. 은행 접근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신용 등급이 인간 등급이라고. 은행 시스템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중앙은행의 그 시스템 아래에 있는 은행 시스템은 국가가 만든 거라 이거예요. 국가가 인가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7등급 이하 국민들은 은행을 이용을 못해요. 은행에 물론 계좌는 만들 수 있죠. 근데 대출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아니 국가가 만든 제도, 국가가 만든 기관을 왜 모든 국민이 이용을 못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을 이용 못할 때 이건 뭡니까? 출발선에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1금융권 가게 되면은 신용대출로 한 4% 이내에서 다 대출받고, 예? 요즘 4%가 뭡니까? 한 3%, 2, 3%에서 다 대출받고, 반면에 2금융권 가게 되면 한 15%로 가야 되고, 3금융권 가게 되면은 24%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출발선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냥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공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는요. 자, 저신용 등급자들이 우리가
이 6등급 이하가 뭐냐면 911만 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죠. 예? 대부업 이용자만 하더라도 한 262만 명이 되고요. 예? 대부업 이용자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 한 20%는 은행 시스템, 중앙은행 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까? 한국은행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뭐 민간적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중앙은행 시스템의 혜택을 그러니까는 일부 국민들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겁니다. 과거 우리가 영국이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어땠었습니까요? 그 당시 모든 국민한테 투표권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어렸을 때 공부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영국에서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한 1928년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1세 이상 인구 모든 인구가 투표권을 갖게 된 거는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영란은행이 생겼었던 1694년 정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요? 귀족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투표권이 있었었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계급에 따라서 그렇죠? 권리가 달랐던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근데 이 유죄가 왜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지속되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방치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 왜 이걸 자연스럽게 방치를 하냐고 이거를요. 예?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고를 받고 있는 게 이 청년층들입니다. 청년층들이 대부업을 많이 이용을 하죠. 청년층들이요. 카드론도 많이 이용하고요. 카드론은요. 현대판 사실 고리대금업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데 한번 근데 우리가 이쪽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대부업이나 카드론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요. 카드론을 쓰면은 일부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그냥 7등급을 떨어뜨립니다. 7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7등급 밑으로 떨어뜨리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수를 빼놓고는요. 예? 그러다가 채무불이행자,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라고 불리는 이게 돼버리면요. 평생을 그 늪에서 못 태어나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은행에 계좌를 트기가 힘듭니다. 트는 순간에 다 돈을 뜯어가니까요. 은행에 예금 계좌 못 트게 되면요. 직장생활 못합니다. 예? 채무 불이행자라고 하면은 그걸 알면 채용도 안 할 거고요. 아마요. 그러니까 직장들에서요. 평생 저소득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게 금융이 사람을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요? 신분제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작용하고 있어요. 금융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에 그러니까는 그 시스템, 중앙은행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회를요. 예? 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잖아요. 연준이 지금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요. 돈을 찍어가지고 좀 만약에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수 있다면은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예? 돈을 일정 금액씩 다 나눠주자. 똑같이. 이것까지 지금 보니까는 내부에서 검토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제가 이재명 지사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대출이라는 걸 이걸 제시를 했어요. 기본대출.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가장 신용등급 1등급자가 누리는 금리 그게 한 2% 정도 됩니다. 2%요. 연 2%요. 한 1,000만 원 이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주자 이거예요. 모든 국민들한테요. 원하는 국민들한테요. 그러면은 한 10년 동안 원금은 그러니까는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상한을 유예해주고
10년 동안 이자만 갚게 하다가 10년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금을 상환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잖아요. 10년 동안 자기가 필요할 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카드론을 쓰죠. 아니면 대부업체를 가죠. 근데 그게 굉장히 고금리죠. 그렇죠? 그걸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 이제 상환 연체가 돼가지고 신용등급 더 떨어지고요. 악순환골에 빠지기 쉽잖아요. 최소한 그거는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누가?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원금을 그러니까 일시에 상환하게 동시에 같이 상환하게 하는 조건, 현재 연체율을 적용해도요, 이용자가 모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않고 대개 소요되는 금액이 현재 그러니까 연체율을 다 기계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2조 5천억도 안 돼요. 연체되는 금액이. 큰 돈이죠. 물론 큰 돈이죠. 그런데 이거를 10년 동안 이자만 상환하게 하면요,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사 연체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종의 금융복지 차원 속에서 우리가 저소득자한테 최저생계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빈곤층한테요. 금융은 그런 금융복지가 없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2%로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 이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해주게 되면요, 모든 국민들이 대출받지 않습니다. 즉 1등급 신용자들은 자기는 이걸 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똑같으니까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라는 금리가, 대출 금리가 시중에 그러니까 예금 금리보다 높아요. 이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예금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용자는 특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냐면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사실 2%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잖아요. 예? 지금 중앙은행의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요. 자, 일단 그걸 보시고요. 자, 중앙은행을 그래서 중앙은행의 우리가 목표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물가 안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 안정 두 개만 돼 있는데, 원래 중앙은행의 목적은요, 일반적인 중앙은행들은요, 유럽 중앙은행만 빼놓고, 유럽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려니까는 특수한 은행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은행들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안정 고용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완전 고용도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의 목표로 집어유치하고 지금 입법 발의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랬는데 중앙은행의 목표가 완전 고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통화정책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 발권력을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가 안정은 이건 금융자본 이해를 위한 거예요. 물가 안정이라는 건 뭡니까? 화폐 가치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개선, 소득 불평등이 금융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은 소득 불평등에는 완전 뒷짐지고 있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한국은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정을 돼 있어요. 근데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이 개선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왜 안 하고 있냐? 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죠. 여기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자본을 대변하는 은행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들어가 있고 산업자본을 대변하는 대한상공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들어가 있는데 청년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여기에 추천 몫은 없어요. 왜 모든 국민들을 대변을 안 시키냐 이거예요. 예? 다른 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하냐?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거기 이 위원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계층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목표를 금융위기 이후에 추가했었어요. 원래는 없었던 건데. 근데 이거 해놓고 나서 하는 게 1년에 두 번, 1년 6월달하고 12월달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국회에다 보고하는 걸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 불평등 개선을 해야지만이 금융안정의 목표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점에서는 직무유기인 겁니다. 직무유기인 거예요. 소득이 불평등해지게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배적인 학설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소득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가계부채가 같이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밝혀지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이게 위의 그림이 뭐냐면요. 위의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돈을 찍어낸 규모예요. 돈을 찍어낸 규모인데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좀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연준이 찍어낸 돈이 한 9천억 달러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8배나 되는 7조 달러가 넘게 찍어냈습니다. 7조 달러가 넘게 찍어냈어요. 이렇게 찍어냈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느냐? 자,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화폐 유통 속도라는 건 뭡니까? 동일한 화폐가 1년에 몇 바퀴 도냐 이거예요. 몇 번 순환하냐 이거예요. 예? 이게 쫙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엄청 찍어내서 공급을 해도 돈이 안 도는 겁니다. 돈이 왜 안 돌겠습니까? 돈이 가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그 찍어낸 돈이. 즉 은행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시중에다 풀면은 그게 은행에 예금이 돼가지고 은행은 그걸 또 대출을 해주고 가게나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고 또 그게 또 이제 대출받은 돈 중에서 일부가 예금되고 이렇게 해서 순환돼가지고 그러니까 통화량이 돈이 그러니까 돌아서 경제활동을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요.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는 은행 시스템으로 들어간 돈이 일반 가게 특히 뭐냐면 저소득층한테는 돈이 안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은행 시스템의 기본적인 역할이 이 돈을 중개해주는 역할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럼 은행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이 지금 그러니까 기능이 완전히 약화 내지는 붕괴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미국이 이렇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인데 미국과 유럽은 왼쪽이고요. 수치가. 일본은 오른쪽인데 일본의 유통속도는요. 90년대부터 이미 1 밑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돈을 계속 찍어대는데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왜 안 도는 거냐? 일반 서민들한테 돈이 가게 되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들어온 돈을 가지고 소비하고 하게 되면 자영업자한테 또 수입이 들어오고 이게 돈이 돌고 돌잖아요. 근데 이 돈이 고소득자한테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다 저축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연준이 무슨 생각까지 하고 앉아있냐?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도 돈이 안 도니까는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해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각 가게별로 다 돈을 이렇게 나눠주자. 각 국민들별로.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가도 안 오르고 돈이 안 도니까 물가도 안 오르고. 자, 근데요.
자, 이게 지금 일본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냐면요. 일본이 올해 그러니까 2분기에 그러니까 GDP가 얼마예요? 여기 505조 3,918억 엔인데 이게 1995년 1분기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5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돈을 얼마 찍어냈냐면은 돈은 620조 엔을 찍어냈는데, 예? 그래도 620조 엔 이상을 찍어냈는데, 돈이 안 돌다 보니까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5년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한국 봐보세요. 한국도 쫙 떨어지다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1m로 떨어졌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요. 지금까지 계속 1m에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돈이 안 돌고 있는 겁니다. 돈이 안 돌아요. 예?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앙은행은 돈을 공급했는데 그게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가게랑 기업해서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이 그러니까는 소수한테만 이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 소수가 누구냐? 고소득자들. 고소득자한테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부는 소비를 하고 대부분은 소비를 하고 일부 저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소득자한테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득자는 이미 돈이 쓸 만큼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와도 대부분 다 저축이 돼버립니다. 그 돈이 안 돌죠. 그리고 그 돈이 되게 어디로 갑니까 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죠.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시티은행에 그러니까는 이 한스 로렌젠이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영어로 된 걸 제가 밑에 파란색으로 한글로 번역해놨는데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엄청난 양의 값싼 현금을 세계 경제에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투입된 현금이 주가만 부풀리고 있다 이거예요. 주가만 부풀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수혜자는 누구냐? 부자들이라 이거예요. 예? 이들은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소비보다는 저축을 한다 이거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는 경제가 안 살아나죠.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는 일자리가 안 증가하고 임금도 안 증가하죠. 그래서 임금에는 돈을 이렇게 찍어내도 임금에는 별 영향이 없는 이유가 그거다 이거예요. 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 시스템이 이미 그러니까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돼 버린 거예요. 기능을요? 상실한 지 오래된 거예요. 은행 시스템이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을 위해서만 작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부자들을 위해서만. 자, 우리가요 경제학 책에 보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공공적인 일, 존재 이유가 뭐냐? 돈이 돌게 하는 겁니다. 금융 중개 기능이라 그래요, 그걸요. 제가 이제 금융을 금전 융통의 준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에 돌게 해주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 그러는데 그게 실종된 겁니다. 은행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금융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은행은 이런 역할을 한다. 금융중개 기능을 역할한다.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현실은 이 기능은 이미 실종돼 버렸는데. 예? 오로지 은행은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수익성 추구만 하죠. 수익성 추구. 예? 돈벌이만. 예? 자신의 부여받은 특혜와 특권을 이용해서 중앙은행 접근할 수 있는 특혜, 예?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막 수익성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긴급 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는 특혜, 예? 하다 파산하게 되면은 예? 대신 뭡니까?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그러니까 저것도 예금도 지급해주는 이런 특혜, 이런 등등을 그냥 가지고 수익성 추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수익성 추구만. 은행들이요. 자기의 원래 기능인 금융의 돈을 중개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은 지금 실종된 상태 속에서요.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금융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바로 뭡니까요? 그게 소위 말해서 상호 금융기관 같은 거예요.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은행하고 별 차이가 없죠. 거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안 돌고, 안 돌면서, 안 돌다 보니까 대다수 일반 서민들은 금융으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금융으로부터요. 예?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가 생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해연대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크로 크레딧. 해외에서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딧, 뭐 심지어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는 이 사해연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해연대은행은 뭡니까? 말 그대로 연대를 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런 금융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금융에 접근하더라도 굉장히 고금리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은행이죠. 소액 은행이죠. 그렇죠?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되게 무담보로 그러니까는 예? 뭐 저소득층은 원래 담보가 없잖아요. 예? 무담보로 굉장히 그러니까 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이런 게 사해연대은행이잖아요. 사해연대은행 하는 걸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뽑아와 봤어요. 첫째는 뭡니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이건 뭡니까? 자립할 의지는 있는데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립의 시도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 2%면 아까 뭐랬습니까? 1등급 신용등급 1등급자예요. 이런 거를 사해연대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가가 이거를 좀 하는 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예? 민간에서 사회단체에서 이걸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자기가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예?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뭐랍니까? 다 박수 쳐요. 좋은 일 한다고. 예? 그래서 여기에 주로 있잖아요. 주로 여기에 이런데 많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출자도 해주고 좀 그럽니다. 예? 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게 소위 시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사해연대은행이 할 일을 제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예? 자, 그다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경영 컨설팅도 해줘요. 예? 잘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부수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한테는 전환대출, 고금리로 대출받은 청년들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자금이라든가 물론 일부 생활자금도 가지만은 1,000만 원 이내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저금리로 그러니까 바꿔주는 겁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걸 1,000만 원. 이런 것들을 왜 사회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가 중앙은행을 이용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 여기 저소득자라든가 청년들이 왜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이용을 못하냐고요. 예? 이게 정상인 거냐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거 있죠. 사회적 경제 조직이요.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도 그러니까 한 1,5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이내에서 금리를 0에서 1% 정도로 굉장히 저금리죠. 이것도 대출을 해줘요. 이런 거를 왜 이런 사해연대은행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국가가 제도적으로 중앙은행을 여기다 중앙은행이 이걸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예? 이분들은 이 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 이 자금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금융과 중앙은행의 민주화라는 건 뭐냐? 자, 중앙은행은 국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인가 업무입니다. 그럼 중앙은행, 적어도 민간은행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로 민간들이 소유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은행은 여전히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의 국민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의 발권력의 혜택을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국민들이 통제를 할 수 있게.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발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거예요. 예? 은행 시스템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작동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이 직접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은 사실상 카지노 자본주의처럼 예? 수익 추구에만 이게 이용당하고 있고 예? 민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안 가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발권력을 돌려주는데 지금 현재 제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중앙은행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0.5%잖아요? 근데 0.25%로 중소기업한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저소득층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쪽에도 확대하자 이거예요. 예? 지금 확대하자 이거입니다. 예? 중앙은행이 직접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저리자금 지원해주라 이거예요. 저리자금으로요. 예? 자, 우리가 대개 이금융권이 한 금리가 한 20%가 되고 있어요. 3금융권 대부업체는 24%까지 되고 있고요. 그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조달금리가 한 5%, 연체율을 한 6 내지 7%, 중개수수료가 3%, 업체 운용비용이 5%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면요. 조달금리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기준금리는 0.5%가 낮출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개입하면요. 근데 중개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되게 업체 운용비용 이런 것들이요. 중개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마진이잖아요. 은행의 마진, 금융회사에. 이 금융은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은행의 이사들 연봉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비용을 다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면요. 높은 그런 연봉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개수수료하고 업체 운용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요. 조달금리도 그러니까 0.5%가 낮출 수가 있고 그럼 연체율도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로 빌려갔을 때 상환할 확률하고 한 5%로 빌려갔을 때 상환할 확률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상환을 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예? 그러면 연체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나 일부 지금 국회의원들이 최고금리를 10%로 그러니까 이내로 그러니까 내리자는 것이 바로 저희 중앙은행이 개입하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요. 그냥 시장에다 방치하니까 안 되는 것 뿐이고요. 예? 카드회사들이 현금 서비스 이자율이 그러니까 15 내지 24%입니다. 이거 사실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네들 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현대판 그러니까 완전히 저겁니다. 고리대금업인 거예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돌려주게 되면 카드 회사들은 망하겠죠. 대부업체도 망하겠죠. 그런데 그런 업체들 망하는 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의 개입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맨 밑에 해놨죠. 우리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말 그대로요. 주택금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공공기관입니다. 공기업이에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의 34%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중앙은행이 출자한 겁니다. 한 64%는 한 2, 3%는 정부가 출자한 거고요. 예? 아니 나머지 대부분이 하여간 정부가 되는 거,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출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출자를 해가지고 이런 서민들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만들든지 금융기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직접 지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소득 불평등도 많이 개선될 거고, 예? 중앙은행 시스템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본대출.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대출을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1,000만 원을 자기가 항상 쓸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 이내에서. 그럼 급전이 필요할 때 거기 비빌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금리가 그러니까 2%, 연 2% 정도로. 지금 현재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은 카드론 같은 거 안 쓸 게 아니겠습니까? 대부업체 이용 안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이용하게 되면요. 신용등급이 강등돼 버립니다.
신용등급 강등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돼버리죠. 대부분이니까요.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평생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1인당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1000만 원 쓸 수 있다면은 5사람만 모여도 5천만 원입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싶은데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죠. 예? 5천만 원 처음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예? 한 10년 동안 그것을 1년에 이자 한 20만 원씩만 갚으면서 10년 동안 쓰게 해줘 보세요.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은 근데 당장 매달 렌트비 내야 되고 예? 통신료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2개, 3개, 4개까지 이렇게 하면서 예? 더군다나 요즘은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근데 마통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1000만 원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이자 한 20만 원만 내고 쓰라고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이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 종잣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아이디어를 많이 쏟아내야지만이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성장률 2%, 1%, 0%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청년들뿐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혁신적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잠깐만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예?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좀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자기가 비빌 언덕 기본소득 같은 게 있으면은 시도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기성세대가 국가가 그것도 안 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적어도 숨 쉴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걸 좀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속에서 금융은 절대적인 겁니다. 금융은요. 기본소득과 더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경제가요. 우리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일본처럼 됩니다. 어? 학자들이 그렇게 추계를 해요. 예? 1%대 진입하고 좀 있으면 0%대까지 진입을 하고 이렇게 활력을 잃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혁신뿐이 없어요. 혁신의 원천은 뭐냐?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청년들한테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예?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뭘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예요. 우리 사회와 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예요. 한국은행을 좀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너무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하고는 완전 딴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하고 관계없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나 한국은행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당신들이 예? 거기 금융통화위원들 수억씩 연봉 받으면서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예? 발권력을 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죠. 지역 공공은행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 공공은행. 여러분 얼마 전에 2018년인가요? 서울시에 시 금고가 바뀐 거 아세요? 우리은행이 시 금고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들어오는 많은 그 세금들 있잖아요. 수입들이요. 이게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은행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는 살림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신한은행이 2018년도에 신한은행이 그걸 따갔어요. 근데 거기다 얼마를 줬는지 아세요? 출연금을요? 3천억 원을 주고서는 그걸 따갔습니다. 서울시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은행에서 그거를 그러니까는 예?
자기들이 그 담당 은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부의 은행은 중앙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은행들은 일반 민간은행들이 거기에 막 따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만약에 경기은행이라는 것을 만약에 지역은행, 공공은행을 만들게 되면요, 경기도의 예산을 그러니까는 일반 민간은행한테 주지 말고 그 경기은행이라는 공공은행에다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금이나 이런 경기도가 쓰는 이거를요. 그 돈을 일종의 그게 뭡니까? 우리 고객이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맡긴 거 가지고 은행에다 돈놀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종잣돈으로 써가지고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 공공은행은요. 예? 지역 공공은행이 일반 민간은행보다 장점이 뭐냐? 인건비를 굉장히 줄 수가 있어요. 민간은행은 임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 공공은행은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공공은행은 그 자금을 가지고 뭡니까? 지역 경제, 지역 순환 경제에 그러니까 투입할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한테는 다 온전히 다 투입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예? 지역 사업을 위해 가지고요. 지역의 혁신을 위해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민간은행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나 운영 비용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에 그러니까는 그 들어오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용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일반 민간은행이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에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혼자서 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데, 예? 통화 공급을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민간은행도 일정히 하고 있거든요. 예? 시장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방마다, 지역사회마다 지방 공공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러면 그만큼 민간은행들이 돈 벌이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은행들이 뭐 S은행이나 K은행이나 이런 민간은행들이 경기도 아니면 인천이나 경기도나 아니면 저기 경상도 뭐 대구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해봤자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얼마나 기여를 합니까? 다 돈만 받아가지고 다 어쨌든 이 고소득자라든가 대기업들한테만 다 돈 외부로 다 유출되죠. 지역 경제에 그게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걷어들인 세금 이런 거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다시 재유입될 수 있도록 유입되게 하자는 게 바로 이 지역 공공은행에,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 공공은행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은행이 없죠. 예? 지역 공공은행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재부가 이걸 허락을 안 해주고 앉았습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은행들이 있었잖아요. 경기은행이라고 민간은행이 있었던 거 아시죠? 강원도에는 강원은행이라고 있고 다 전북은행 뭐 있고 지금도 전북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외환위기 때 경기은행은 이게 파산이 됐고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걸 지방정부가 하겠다는 기재부가 허락을 안 해줘.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기재부가 재정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예산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듯이, 예? 은행들은, 중앙은행은 자기가 통화 공급의 독점권을 가지고 제대로 공공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죠. 예? 제대로 그걸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못 쓴다면 권한을 분산시켜야죠. 그게 민주화죠. 경제 분야예요. 경제 분야가 엄청나게 과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같은 데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지만은 경제 분야에도요, 엄청나게 이 특권이 강한 데는 권한이 집중돼 있어요. 이거를 다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금융의 민주화인 거예요. 금융 민주화 없이는요, 우리나라 서민들은 악순환골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출발점이 불리하기 때문에. 출발점이 불리해요. 예? 원천적으로 불리하다고요. 예? 출발선이 다르다고요. 이걸 안 깨면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 이 불평등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소하는 데 속에서 금융 불평등을, 금융의 이 민주화가요. 예? 한국은행을 국민 손에다 돌려주는 거. 예?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 가지고 이 금융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특히 더 어렵다 보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 거의 자기들 그러니까 이너서클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앉았어요. 예?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정부에서 개혁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금융, 한국은행 이런 부분이요. 검찰 개혁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은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꼭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하나의 과제인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금융 문제를 손을 대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그러니까 해소가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출발선이 틀리거든요. 출발선이 틀려요. 출발선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다. 넘어야 될 산이고요.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한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세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